아나운서 김영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엄마, 이거 뭐야?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 아, 그거 저번에 멸치 맛있다 그랬지? 바보 멸치에서 국물팩이 새로 나왔다기에 그걸로 국물을 내봤지. 솜씨 좋은 엄마가 센스까지 있으시네. 100% 국내산 천연 재료로 만든 바보 국물팩. 바보 저염 멸치와 새우 중 가장 맛있는 중화새우를 넣어 단맛과 깊은 맛이 깔끔하게 우러납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젠 종강 시즌이죠? 네, 저는 전공했고요. 이제 기말고사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내서 피눈물을 흘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이러세요? 전 이런 장난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저는 시험 치르는 게 제일 큰 고역입니다. 출제를 하시는 입장이신데도요? 저는 출제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예. 학생들에게 미리 얘기를 합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함께 공부했는데, 스스로 문제를 내고 스스로 답하시라. 이게 문제입니다. 엄청나게 골탕 먹이는 시험 문제인데요. 네, 문제 50점, 답 50점 이렇습니다. 아이고 이건 정말 어떤 문제를 스스로 제시하느냐가 해답까지를 얘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좋은 문제들이 참 많아요. 질문들이. 질문이 훌륭하면 대답도 훌륭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님 기억에 가장 훌륭한 문답이 뭐였습니까? 이걸 짧게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여하간 기억이 나는 게 꽤 있는데요. 대학에서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것이 내 삶과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인지
서술해 보시오. 그 뭐라고 서술하던가요? 현실에서 문학이라는 게 하나의 액세서리에 지나느냐, 아니면은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진지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소설들 꽤 많이 읽으니까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맞상대로 놓고서 토론을 벌이는 문제들도 있고요. 흥미진진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답도 뭐 그만큼 흥미진진한 경우도 많고요. 그 예전에 마광수 교수는 야설을 써오라 시험 문제로 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저기 시사평론하고 있는 김수민 씨란 분이 장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음란하게 썼으면 세상에. 네, 저는 아직 그 경지까지 못 가겠습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아이고, 진짜 그 문제를 낸다는 것도 참 대단한 그런 뭐랄까요? 내공이 필요하죠. 그 내공이요. 예, 내공이란 말을 제가 잠시 잊었습니다. 예. 잠시 잊기도 했다가 떠올리고 뭐 그러는 거죠. 뭐. 네. 그래서 참 마광수 교수는 현 세대에서는 재평가받기 힘든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대단히 문제적인 인물입니다.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번 주에는 깊어가는 겨울에 상상의 날개를 펴고 먼 여행을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예. 이번 주에는 여행기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행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당나라 시대 고승이었던 그 현장의 그 대당 서역기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 현장은 당나라 시대, 그러니까 602년부터 664년까지 살았던 승려인데요. 학자이면서 승려죠. 삼장법사였던 모양이죠? 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천축국, 그러니까 인도 쪽이죠. 거기에 취경이라고 합니다. 그 경전을 구하러 가는 여행, 또 이제 법을 구하러 가는 여행이라고 해서 구법 여행이라고도 하는데, 예. 장장 18년에 걸친 그 여행을 다녀와서 구술을 한 기록이 대당 서역기입니다. 이 대당은 대당, 그러니까 큰 당나라 할 때, 대당 서역은 중국에서 볼 때 서쪽에 있는 땅, 서쪽에 있는 나라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주로 인도를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당나라에서 서역을 여행하고 쓴 기록, 이 정도로 제목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이 대당 서역기는 오승은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송나라 시대 이야기꾼이 있는데요. 뭐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문인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오승은이 집대성한 서유기의 원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원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이야기의 씨앗이었겠죠. 대당 서역기에 정말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악마 얘기부터 시작해서 환상적이고 낭만적인 얘기들도 많고요. 예. 그런 얘기들을 송나라 시대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 씨앗을 이렇게 키웠지 않겠습니까? 예. 그걸 오승이라는 사람이 총 100회 분량으로 정리한 게 서유기입니다. 우리 서유기 하면은 금방 떠오르시는 게 저팔계, 그리고 손오공, 그리고 사우정. 이 세 제자를 끌고 경전을 구하러 가는, 그러니까 구법 여행을 떠나는 삼장법사 이야기죠. 뭐 세계 여행 문학의 또는 세계 판타지 문학의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서유기의 바탕이 되는 공식 여행기가 바로 대당서역기입니다. 이 대당서역기를 천천히 읽으시면은 서유기를 읽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질 겁니다. 예. 이런 이야기의 씨앗들을 어떻게 허구적으로 재구성했을까? 뭐 우리 보면 알겠지만 손오공의 그 고통들, 또 손오공의 깨달음의 과정들, 우리 저팔계와 사우정의 대화들, 또 불의 산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들 많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선하게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유기는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로도 많이 사용됐죠. 다 아시다시피 좀 오래됐지만 나라라 슈퍼보드, 그리고 드래곤볼 이런 게 그 원형이 된 것도 서유기인데, 그렇죠. 그 원형의 원형이 바로 대당 서역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손오공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나왔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당나라에서 먼 인도, 그러니까 천축국까지 가는 여행이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고난을 헤치고
법을, 그러니까 이 진실 또는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진실을 찾아가는 이 현장이라는 학승의 고행의 과정에 함께했던 동료들, 제자들의 그 모험들이 펼쳐진 게 바로 서유기인데 그 바탕에 바로 이게 있다는 얘기죠. 이 현장은 그 당나라 시대 그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였는데 인도의 그 고전 경전어, 산스크리트어나 빨리어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중국어 한자어로 번역되면서 여러 가지 오역도 많고 또 논란도 많이 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자기가 경전을 좀 구해와야겠다 해서 이 경전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취경 여행이라고 한다 그랬죠. 예. 경전을 구하러 가는 여행을 떠나서 장장 18년에 걸친 여행 끝에 경전을 구해가지고 돌아와서 대대적인 번역 사업도 하고 학술적인 활동도 하고 그런 이력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현장의 생애도 대단히 흥미롭지만 이 대당 서역기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들, 그 모험들이 참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의 서역 지방을 지나서 고비 사막과 타클라마칸을 지나서 험준한 중앙아시아 대륙을 지나서 히말라야 쪽을 또 지나서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는 진실을 찾아 돌아다니는 현장의 모습을 떠올리면은 차라리 숭고하고 장엄하기까지 합니다. 이 진실이라는 게 무엇인지, 법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갈망하는 한 인간의 고뇌 그리고 열정들을 뭐 고스란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 사막을 지날 때 그 어떤 이정표도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먼저 구범 여행을 떠난 사람들의 그 유골들, 그러니까 뼈들을 보고서 이정표로 삼았다고 해요. 긴 여행을 떠난 사람들, 먼저 떠난 사람들이 죽어서 뼈만 남은 걸 보고서 그걸 이정표 삼아서 길을 재촉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그 당시, 그러니까 7세기죠. 기원 후 7세기의 문명 교류사의 그 흔적들을 야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문화는 물론이고요. 지리, 그리고 민속, 종교, 그리고 이 풍경까지 다양한 것들 눈에 선할 정도로 생생하게 그려 보이고 있습니다.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도를 도착해서 인도를 보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도인은 천을 마르지 않고 그냥 걸친다. 이때 마른다는 얘기는 마름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을 마르지 않고 그냥 걸친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천을 걸친다는 얘기죠. 흰색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 색이 섞인 것은 천하다고 생각한다. 남자들은 띠를 두르는데 띠의 폭이 넓어서 겨드랑이 아래부터 허리까지 덮는다. 또 긴 천을 왼쪽 어깨에 걸치고 오른쪽 어깨는 맨살을 드러낸다. 여자들은 어깨를 드러내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옷에 공작의 깃을 꽂아 화려하게 장식하고 어떤 사람은 뼈로 장식된 옷을 입기도 한다. 대개 검거나 붉게 물들인 맨발로 다닌다. 이런 식인데 이처럼 상당히 세세하게 자신이 간 지금으로서 국가지만은 부족들의 삶이죠. 그 다양한 부족들의 삶을 정말 리얼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태도도 그렇고요. 어떤 음식을 먹는지 그리고 어떤 엑서사이즈로 몸을 장식하는지 대소변을 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뭐 목욕할 때는 어떤 모습인지 또 교육은 어떤지 정말 다양한 것들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내일 이 시간에 해초의 왕호 천축국전을 소개해 드릴 텐데 예. 그것과 비교해서 봐도 대단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예. 문학적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잘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 읽다 보면은. 예.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인도 문명할 때 겐지스 강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겐지스 강에 관한 묘사 잠깐 보면은 이렇습니다. 성 동쪽 겐지스 강과 야무나 강이 만나는 지점에 폭이 10리쯤 되는 땅이 있다. 이곳은 각 나라의 왕과 귀족이 보시한 지역으로 대시장이라고 한다. 크게 보시를 한 마당 이런 뜻입니다. 하르샤바르다나 왕은 선왕들이 하던 대로 평소 쌓아둔 재물을 5년에 한 번씩 이곳에 보시했다. 그는 먼저 불상을 공양하고 부처에게 시주한 다음 대시장의 승려들에게 시주했다. 그 다음 앞에 있는 일반인, 학문이 출중한 학자, 고아나 과부 같은 빈곤한 사람들에게 차례로 시주했다. 앞에 말한 두 강이 교차하는 곳에서는 매일 수백 명이 강에 몸을 던져 죽는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단식을 하다 죽으면 자기 죄를 씻고 천당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동물까지도 무리를 이루어 이곳에 와 목욕을 하고는 아무것도 먹지 않다가 죽기도 한다. 네,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겐지강에 얽힌 그 이야기들입니다. 대단히 상세해요. 그래서 이 큰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 훨씬 더 생생하게 우리 눈앞에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당서역기 앞권은 아무래도 이제 석가의 고향에 이르러서 석가가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쭉 그리는 장면일 텐데요. 석가 하면은 우리가 석가모니의 줄임말이잖아요. 석가족의 성자 이런 뜻인데요. 샤까무니 붓다 또는 부처라고 하는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입니다. 이 석가의 고향에까지 이르러서 이제 쭉 그 탄생지부터 시작해서 깨달음의 장소 그리고 열반의 등국까지를 쭉 따라가면서 이렇게 순례를 합니다. 그 장면이 대단히 장엄해요. 이건 굳이 불교 신자들에게 관심을 끄는 이런 텍스트가 아니고요. 정말 새로운 진실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현장의 여행 길은 정말 그야말로 숭고하고 대단히 그 의미 있게 와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석가가 태어난 룸비니 숲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아, 룸비니 동산으로 또 알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룸비니 동산입니다. 제가 김 PD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이 석가모니도 사랑하고 이런 게 참 보기 좋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분입니까, 석가모니. 예. 오늘 우리 애들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러네요. 우리 장모가 독실한 불교 신자신데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 갔을 때 그 유치원을 이제 그 성당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 다녔어요. 예. 그랬더니 그 성당 다니는 그 어린 아이들이 그랬나 봐요. 이제 우리 할머니는 절에 다녀 이러니까 그러면 너 지옥 가 이런 식으로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 외할머니한테 와서 이런 모양이에요. 아이들이 지옥 간다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그랬답니다. 부처님하고 예수님은 친구요. 아주 친한 친구요. 이랬답니다. 명답이 따로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이른바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통하죠. 예. 굳이 제가 길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종교적 신심에 따라서. 네. 글쎄, 저는 뭐 그렇습니다. 제가 믿는 종교가 있으니까, 제가 믿는 종교에 신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보지만 그 신 이외의 사람들의 사후의 그 일들에 대해서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렇게 묻고 싶고요. 아울러 MB도 그럼 천국에 가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아주 상당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당혹스럽습니다. 아니,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하면 그러면 MB는 감옥 가고 예를 들어서 고행을 해가면서 부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신 분은 그냥 지옥불에 던져져야 하는가? 이제 상당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예. 네, 저는 우리 김 PD의 얘기를 공손하게 들은 걸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믿는 종교 아닌 타 종교의 그 교인들을 향해서 너는 사후에는 지옥 갈 것이다 말 것이다. 네가 어떻게 하래 그걸?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문화가 아주 다양한 문화들이 꽃을 피울 때는 대부분이 종교적 관용 또는 다양성을 용인할 때죠. 예. 배타적일 때는 그 문명은 쇠락할 수밖에 없다는 게 많은 문명 사가들의 지론입니다. 지론. 굳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또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룸비니 동산, 룸비니 숲에 가서 우리 그 현장이 본 얘기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석가 보살이 태어날 때 천재석은 땅으로 내려와 묘천 위로, 이 묘천이란 말은 아주 신묘한 하늘의 옷,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석가를 받았고 4대 천왕은 손에 금화의를 들고,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꽃이 장식된 옷,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화의를 들고 석가를 맞아 그를 탁자에 내려놓았다. 그런 뒤에 그들은 석가의 어머니 앞으로 가서 말했다. 석가의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죠. 부인이 복 있는 아이를 낳으셨습니다. 천신이 모두 이렇게 기뻐하는데 세상 사람들이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석가는 태어나자마자 부축도 받지 않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7걸음을 떼며 말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존재하는구나.
이제 다시는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발걸음을 따라 큰 연꽃이 피어나고 용 2마리가 땅에서 솟아오르며 물을 뿜었다. 두 샘 가운데 하나는 차고 하나는 따뜻했으며 태자는 그것으로 목욕을 했다. 이렇게 석가의 탄생과 관련된 일화들을 이렇게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교에서는 많이 얘기하는 거죠. 석가가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 사방으로 7걸음을 걷고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얘기했다.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조계사를 가도 아기 부처 상이 있죠. 거기에 이 모습을 형상한 게 있는데 이런 장면들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장면 읽어드렸습니다. 예. 정말 이 대덩새역기의 일부만 이렇게 소개해드리는데도 흥미진진해 보이죠. 정말 고전을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공한 것도 물론 재미있지만 예. 고전의 그 원맛이 있습니다. 수수하고 소박한 원래 그대로의 맛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행간에 많은 의미들을 우리가 쏟아넣기도 하고 가끔씩 그 행간에서 많은 그 상상력들을 길어 올리면은 더 고전의 맛을 더 깊이 음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또 불교 얘기하면 보리수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보리는 보디, 깨달음이라는 뜻에서 온 말인데요. 이 부처가 깨달은 곳이 보리수 나무 아래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 앉았던 자리를 금광자라고 하는데 다이아몬드 자리, 깨달음을 얻는 자리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아주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대당서역기를 읽으면서 놀라운 게 이 묘사가 왜 이렇게 아주 세세한가 그리고 아주 면밀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당시 7세기의 우리 학생, 이 현장의 상상력, 관찰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읽어볼까요? 예. 금강좌 위에 보리수가 있다. 부처님이 살아있을 때는 높이가 수백 자였으나 지금은 4, 5장쯤 된다. 줄기는 황백색이고 가지와 잎은 파란데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고 색과 광택도 변하지 않는다. 해마다 열애의 열반일이 되면 잎이 모두 떨어졌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원래 모습을 찾는다. 그날은 각 나라의 왕, 여러 곳의 승도, 속인 등 수천만 명이 모여 향수나 향유를 붓는다. 음악을 연주하고 향과 꽃을 걸어놓고 등불을 켜놓고 밤낮 없이 공양을 드린다. 이렇게 보리수 나무 아래 그 거대한 보리수가 지금도 있잖아요. 이 책을 보면 사진도 있는데 그 보리수에 얽힌 사연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처가 살았던 시기가 BC 6세기에서 5세기 사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BC 563년에서 대략 BC 484년 사이라 그러니까 약 900년 만에 찾아간 이 보리수를 보고 느낀 감회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런 식으로 정말 재미있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부처에 관한 얘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다양한 나라들, 당나라 안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나라들을 둘러보고서 거기에 종교부터 시작해서 생활 풍습, 생활 풍속, 그리고 일상적인 문화까지, 매너까지 쭉 서술해 놓고 있는 대당서역기란 고전, 이 문명사가 어떻게 교류를 했는지, 그리고 문명사 교류 과정에서 현장이라는 인물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게 그리고 서유기라는 정말 세계적인 모험 판타지 소설의 어떤 방식으로 원형이 됐는지 등등을 생각하시면은 그야말로 흥미진진하게 이 고전을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서유기의 원전, 네. 현장 스님의 대당서역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기획문 소개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어떤 책인지 여쭙기보다 먼저 행선지가 어디였는지, 출발 지점은 어디고 도착 지점은 어디였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펼치면 지도가 한 장 있는데요. 출발 지점은 금성, 그러니까 지금의 경주고요. 경주를 출발해서 중국의 광저우, 그리고 베트남, 그리고 인도, 그리고 페르시아, 다시 빙 돌아서 돈황, 둔황이라고 하죠. 그리고 중국의 장안까지 이르는 길까지 지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말 그대로 로드쇼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문명 교류사를 보여줄 수 있는 한 상징적인 텍스트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리고 이 해초의 이 왕호천축국전은 세계 4대 기행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불후의 고전입니다. 명작인데 우리는 교과서에서 이름은 들어봤을 테고 아마 사진은 슬쩍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원본은 표지도 뜯기고 글자가 많이 빠진 채로 프랑스의 고고학자 펠리오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지금 프랑스에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 왕호천축국전을 번역한 사람이 모하마드 깐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나중에 그 양반 고초를 겪지 않았습니까? 네, 정수일 선생님인데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예. 해초의 왕호천축국전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 된 계기는 모하마드 깐수로 알려진 정수일 선생의 번역의 덕분이 아닌가. 정말 그 각고의 노력 끝에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해초라는 신라인 여행을 한 해를 보니까 723년에서 727년까지 대략 4년에 걸친다 그래요. 문명 교류의 대장정을 통해서 신라라는 한 사회가 얼마나 넓은 세계와 교육을 했는지를 우리 김 PD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로드 쇼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쇼라고 하니까 조금 가볍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의 쇼는 분명히 아니고요. 예. 세계를 향한 갈망들, 새로운 세계를 향한 열망들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텍스트가, 이런 귀한 고전이 우리에게 다가오기까지 한 번역자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잠깐 말씀드렸던 그 무하마드 깐수 정수일 선생인데요. 예. 이분 얘기만 해도 참 시간이 부족할 듯합니다. 다들 90년대에 간첩 사건 때문에 고초를 겪고 했던 사정들은 알 텐데 일단 이 양반은 기본적으로 아주 천재적인 문명사학자입니다. 한국의 고대 문명 교류사학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대학자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 분의 사연이 참 기구합니다. 조선족 출신입니다. 연변에 용정이라는 곳이 있죠. 예. 용정촌 출신입니다. 중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요. 여러 아랍 곳곳을 전전하다가
다시 84년인가 남한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대남 사업에 임무를 띠고 왔다 그러죠. 그래서 간첩 사건으로 연루돼서 고생을 하는데 이분의 언어 능력이 대단해서 12개 언어를 거의 자유자재로 구사한다고 합니다. 네, 이분의 옥중 기록은 아주 유명한데요. 정수일이라는 학자가 얼마나 대단한 학문적 저력을 쌓았는지를 고스란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예를 강조하는 건 한국에는 놀랍게도 아랍이나 중앙아시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드뭅니다. 늘 그 일본의 신세를 져야 하고요. 아니면 미국이나 유럽의 신세를 져야 하는데 뭐 요즘은 또 중국의 신세를 많이 지죠. 열악한 상황에서 중국에서 공부하고 아랍에서 공부하고 또 북한에서 공부한 대학자가 우리에게 이런 여행기 해초의 왕후천축국전을 번역으로 선물해 줬다는 게 저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일종의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디아스포라인 정수일 선생에게는 이 학문의 경계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학문을 통해서야 어디든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모든 직위를 박탈당하고 지금은 문명교류사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이 방면에 심도 있는 연구와 번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을 텐데 문명교류사나 서역과 아시아 또는 조선의 관계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 정수일 선생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수일 선생에 관한 얘기 좀 길어졌는데 이분의 저작들을 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나중에 기회 닿으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크로드학이나 문명교류학에 대해서는요. 다시 왕호 청축 국전으로 돌아가면은 이 왕오는 오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축은 인도고요. 인도라는 나라를 오가는 이야기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인도를 벗어나서 어제 소개해드렸던 현장의 대당 서역교보다 스케일이 훨씬 큽니다. 현장이 불경을 얻으러 가는 데 집중했다면은 우리 신라인 해초는 문명사 전반에 대한 호기심이 훨씬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이 분량을 보면 상당히 실망하실지도 모르겠어요. 227행에 지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것만 얘기해서. 그리고 한자로 얘기하면 총 글자 수가 5,800자가 좀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량은 얼마 안 되죠. 제가 가지고 있는 학고제 버전 왕호천축국전을 보면은 페이지로 한문, 원문만 보면은 대여섯 페이지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 책 전체를 번역하고 여기에 대해 상세한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일반 독자들도 이 문명 교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생생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번역 작업과 주석을 다는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초라는 정수일 선생의 말을 빌면은 한국인 중에 최초의 세계적인 학자였다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펼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트남을 출발해서 아랍을 경유해서 중앙아시아를 돌아오는 머나먼 행정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여기 보면은 이 해초가 처음에는 신라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두고서도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초가 남긴 시 한 편이 신라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고 하네요. 그 시에 보면은 계림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계림이란 말은 신라를 대신하는 용어로 많이 쓰였습니다. 여행자의 외로움 또는 그 객수라 그러죠. 객수. 그 객수가 수심이 가득한 글인데 잠깐 보고서 이어가겠습니다. 달 밝은 밤에 고향길을 바라보니 뜬 구름은 너울너울 돌아가네. 그 편에 감히 편지 한 장 붙여보지만 바람이 거세어 화답이 안 들리는구나. 내 나라는 하늘가 북쪽에 있고 남의 나라는 땅끝 서쪽에 있네. 일남에는 기러기마저 없으니 누가 소식 전하러 계림으로 날아가리. 이렇게 쓰여진 시인데요. 여기 일남은 베트남 정도를 얘기한다 그럽니다. 남쪽 나라를 얘기하고요. 여기 기러기가 없다 그러죠. 그리고 이 계림은 신라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걸로 봐서 해초라는 사람이 신라인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초는 정말 이 먼 길 떠나면서 온 세계에 문명인이 야만인을 가리지 않고 배워야 할 사람들, 배워야 할 장소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험한 행로들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는 아랍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미
1200년 전쯤에 이 아랍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그 세계에 대한 풍속과 인물, 언어들에 대해서 묘사한 걸 보면은 지금 생각해도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애초에 왕호천축기는 한국 역사에서 정말 둘도 없는 보석 같은 작품이고요. 이걸 읽다 보면은 우리 조선인들의 기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흔히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리는데 이 고전이란 이름은 알고 대충 어떤 얘기인지도 알지만은 아무도 읽지 않은 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왕호천축국전은 책꽂이에 딱 꽂아놓으시면은 기본적으로 아마 폼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호천축국전이 여러분들의 집을 빛내는 책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중요한 구절 한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쿠시나가라라는 나라를 지나는데요. 인도의 어떤 작은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제 말씀드렸던 겐지스강과 관련된 얘기가 잠깐 있는데 그 짧게 읽어드릴게요. 예. 이 탑 동남쪽 30리에 절이 하나 있는데 사반단사라고 부른다. 거기에 30여 명이 사는 마을이 3-4개 있는데 늘 절에 공양한다. 그 선사의 의복과 음식은 탑에 있는 것으로 공양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인도를 간 이유, 그러니까 부처님을 만나러 간 이유도 물론 곳곳에 적혀 있지만은 제 관심을 끄는 건 역시나 그 아랍을 간 부분입니다. 아랍을 이 당시에는 대식국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 크게 먹는 나라라는 뜻인 것 같아요. 뭐 많이 먹는 나라는 같은데 페르시아를 거쳐서 이 대식국을 지나가는데 이 대식국에 관한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이 땅에는 낙타, 노새, 양, 말, 모직물, 모포가 나며 보물도 있다. 의상은 가는 모직으로 만든 헐렁한 적삼을 입고 또 그 위에 한 장의 모직천을 걸친다. 이것을 겉옷으로 한다. 왕과 백성의 의상은 한 가지로 구별이 없다. 여자도 헐렁한 적삼을 입는다. 남자는 머리는 깎으나 수염은 그대로 두며 여자는 머리를 기른다. 식사는 귀천을 가리지 않고 다 같이 한 그릇에 먹는다. 손에 숟가락, 젓가락도 들었으나 보기에 매우 흉하다. 자기 손으로 잡은 것을 먹어야 무한한 복을 얻는다고 한다. 이 나라 사람들은 살생을 좋아하고 하늘을 섬기나 불법을 알지 못한다. 이 나라 관행에는 무릎을 꿇고 절하는 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아랍을 얘기합니다. 아마 동서 문명 교류사에서 아랍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얘기처럼 들을 수 있지만은 지금도 우리는 아랍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세밀하게 또는 정밀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로 삼겠다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까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곤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미 1200년 전에 해초라는 신라의 한 학자, 승려는 이 아랍 세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낙타를 보면서 그 세계에 대한 정보들을 신라로 끌어들였던 거죠. 참 그 후손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문명 국가니 뭐 선진 국가니 얘기 많이 하지만 세계에 대한 정보는 대단히 협회합니다. 이런 얘기들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많은 정보들을 강대국이 아직도 여전히 기대고 있습니다.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이 다 기대고 있어서 제가 왕호천축국전을 통해서 해초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정말 자발적으로 독자적으로 전 세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구의 시각으로 동양을 바라본 것을 동양 사람들이 또 그대로 또 배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이미 서양이 동양을 발견한 게 훨씬 이전에 서양뿐만 아니고 아랍과 전 세계에 대해서 여행하면서 새로운 발견을 했었죠. 그래서 문명이 교류하는 역사였는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서양의 시각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이 교섭하는 시선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형성돼 왔는지를 바라볼 때 해초는 하나의 중요한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조금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이 책 하나만 손에 쥐고 있어도 느낌만으로도 1000년이 훌쩍 넘는 그 시점에서 신라인들의 기계와 그 세계와 만나고자 하는 열망들, 열정들을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상쾌한 아침을 위한 군뱅이
다음날 막 속이 안 좋고 막 머리 아픈 상황이 지속이 되면 술 마시는 사람들은 진짜 고민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굼이 창조됐습니다. 술친굼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어쩐지 하느님이 술만 내리실 일 없습니다.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굼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팟캐스트 청취자의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라온 미궁 대장사랑에서 너를 위한 헌정 유산균, 나를 위한 촉중 유산균, 미궁 유산균 사랑 4종을 출시합니다. 그동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막 섭취하던 유산균 시대와의 종말을 선언하세요. 골라먹는 유산균 사랑 4종 출시 기념으로 2종류를 구매하셔도 반값만 받는 골라골라 50% 할인 이벤트 12월까지 신청하세요. 미궁 유산균 사랑.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오빠, 정말? 진짜? 드디어? 벤지 천지개벽 업데이트. 월드 서버 오픈. 27개 반지의 주인이여, 최강 대 최강. 하늘이 열린다. 천지개벽 벤지. 지금 다운로드.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정선태 교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눈도 왔겠다. 남부지방으로 훌쩍 한번 기차 타고 여행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간절할 때입니다. 저기 고향 말고 교수님은 여행차, 기차 타고 간다면은 어디 추천해 주시겠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곳은 강릉이에요. 강릉. 네. 우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고 강릉에 해 뜨는 장면을 보러 갔던 기억이 나요. 예. 그때 한 6시간 남짓 걸렸던 것 같은데 다음 주에 개통하는 KTX를 타면은 2시간도 안 걸린다 그러네요. 속도가 빠를수록 풍경은 지워지게 마련이죠. 네, 맞습니다. 빨리 가는 건 좋은데 그만큼 우리가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점점 더 사라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월로 해서 태백으로 해서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다이렉트로 원주에서 평창으로 해가지고 대관령 뚫고 강릉까지. 무서워요. 시속 한 300km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말이죠. 네,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한 김에 말씀드리자면은 식민시대 때 우리 나혜석이나 이광수나 많은 사람들이 떠났던 길, 서울에서 출발해서 하얼빈 거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유럽까지 가는 그런 여행도 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이야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기차를 타야 하지만 그 기차 여행을 저는 아직 못 해봤어요. 예. 조만간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선로는 깔려 있어요. 지금 잡초가 많이 무성해졌겠습니다만은 제진역이라고요. 강원도 고성에 동해 북부선 선로가 북한하고 이어져 있거든요. 남북관계 좋아지면 사실은 시베리아 노선을 통해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인프라는 갖춰져 있어요, 우리나라에. 남북관계만 좋아지면 얼마든지 그 여행이 가능할 텐데 그 시절이 오면은 우리 김 PD하고 함께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만약에 마르코 폴로가 있던 시대에도 그렇게 선로가 있었다면은 기차 타고 올 수도 있었겠어요. 꿈 같은 얘기입니다. 네, 우리 마르코 폴로 얘기하기 전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자유한국당인가 무슨 정당에서 대변인을 하고 있는 장제원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시를 읽었대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MBC에서 쫓겨난 건 아니죠?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배현진 씨를 위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인민재판식의 이런 숙청을 보면서 육사 선생의 절정을 읽었다는, 이걸 어떻게 드려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이거 교수님이 평론을 해주셔야죠. 지식인의 책무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저 사람들에게는 지금이 아주 혹독한 계절인 것 같은데 더욱더 혹독해야죠. 이육사 수준에 올라가려면은. 이 정도 갖고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우리 해직 언론인들이 당했던 거 생각하면은, 아니 지금 뭐 잘랐습니까? 업무에서 배제했을 뿐인데 이거 갖고 무슨 어마어마한 무슨 핍박을 당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사실은 이 나라 보수들이 굉장히 허약하고, 그래서 개짓듯 짓는 거는 대개는 다 이제 공포심 혹은 두려움 그 표시라고 보긴 합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장제원의 그 논평도 그 맥락이라고 봅니다만은,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들이 한 짓을 생각해야지. 네, 저들이 한 짓을 모르죠. 그래서 우리 이육사 선생이 겪었을 법한 혹독한 계절을 정말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약간의 온정을 베푸는 게 저들에게는 허점을 내보이는 것이어서 조심해야 할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 애청자분들은 이미 정선태 교수님을 통해서 루신의 물에 빠진 개, 이거 톡톡히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냥 맥락 없는 용서, 관용, 이건 없을 겁니다. 네, 어림없습니다. 이육사 선생이 절정을 쓴 건 1940년인데 그야말로 한 발 제겨 뒤질 곳조차 없는 혹독한 조선 식민지 상황을 그린 작품이죠. 일제가 이제 침략 전쟁을 본격화할 시기였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면화할 시점이죠. 그러니까 조선의 숨통이 정말 끊길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뿜어낸 절창을 저들의 입에서 들을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식자우환이라고 해야 될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시는 그런 사람 입에서 오르낼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런 맥락에서 나올 게 전혀 아니죠. 이육사 선생이 야마도시겠어요. 지하에서 들으신다면 대단히 분개하실 줄 압니다. 누가 감히 이런 노래를 부릅니까? 친일 협력자들의 그 후예가 정당의 주력을 구성하고 있는데 어디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괜히 저도 화가 났습니다. 이육사 선생의 그 광야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이 시를 중학교 2학년 때 서울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시 낭송대회에 나가가지고 이걸 제가 학교 대표로 낭송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나요? 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어대라고 했어요. 어대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와, 박수. 감사합니다. 이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 바로 정선태 교수님 아니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의 그 백마의 꼬리에 붙어 있는 파리쯤 되겠죠. 아니 근데 교수님,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 누굽니까? 글쎄요, 논란이 많이 있긴 한데 시인 자신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할 테고요. 독립을 갈망하는 형상을 그린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얘기가 길어졌는데 저들의 입에서 이 절정이라는 시가 울려 나오는 걸 보니 저들이 좀 대단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위기감 느껴야죠. 한 발 제겨 뒤질 곳조차 없는 곳까지, 정말로 그런 곳까지 밀어붙여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러선다면 저들의 반격은 또다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관용하는 순간 바로 되치기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들이 살아온 행태가 그래요. 아니 우리가 사실 동학농민혁명이라든지 3.1운동이라든지 혹은 4.19 혁명이라든지 또 서울의 봄이라든지 광주민주화운동이라든지 6월항쟁이라든지 이거 곧 있으면 걔네들이 또 되치기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해서 장제원 씨에게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어요. 이 절정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절정도 아니다. 절정은 멀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이 쨍글한 겨울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몇 년 동안 더 지속될 것이다. 아니, 어쩌면은 이 겨울을 빠져나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다시 전해주고 싶네요. 아니, 근데 왜 장외투쟁 안 하지요? 이 추운 겨울에 장외투쟁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 이렇게 못할 거요? 아니, 장외투쟁은 한번 나올 법도 한데 말이죠. 뭐 미동도 안 하니 말이지. 좀 말로만, 완전히 그 구라로만 지금 투쟁을 하니 이게 무슨 진정성이 있습니까? 저들은 투쟁이라는 걸 그렇게 해본 이력도 없거니와 그 정도의 자기 의지도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사익에 충실한 정치 집단이 어떻게 정의나 대의를 표방하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서설이 오늘 10분이나 됐습니다. 원래 본론보다 서설이 재밌을 때가 있습니다. 서설로 하다가 끝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은 어제 소개해드렸던 우리 해초의 왕호청 축국전과 더불어 이 세계 4대 기행론 중에 하나인데요. 예. 정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판본이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리는 건 김호동 선생이 번역한 사계절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게 가장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게 결정판처럼 보입니다. 나머지 버전들은 뭐 어린이용으로 편집을 했거나 풀어 쓴 것들인데 이건 그야말로 상세한 해설과 함께 전문을 번역한 이 역작입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읽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또 있습니다. 제목만 아는 사람. 그거 안 읽은 사람인가요? 네, 제목만 아는 사람은 그나마 나은 편인데. 마르코 폴로는 1260년에 베니스를 출발해서 맨 앞에 지도를 보면 정말 광대합니다. 우리 현장이나 해초 여행길과 반대로 이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길을 택하죠. 예. 아랍과 중앙아시아를 통과해서 중국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는 길은 백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인도를 거쳐서 다시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베니스로 돌아가는 여정인데요. 자그마치 이 여행이 35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예. 어마어마하죠. 이 시기는 아시아 역사에서는 몽고 지배하, 주로 쿠빌라이 칸이 지배했던 시기와 겹칩니다. 예. 동방견문록을 읽다 보면은 뭐 그야말로 아랍부터 시작해 중앙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인도까지 현재로 보자면은 남북 아메리카와 유럽을 제외한 그리고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거의 세계 전역에 걸쳐 있습니다. 예. 이 원 제목이 세계의 서술인데요. 그러니까 세계를 서술하다는 뜻인데 이 세계를 그야말로 손수 자기 자신의 발길이 닿은 곳을 글로 표현하고자 했던 욕망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주로 쿠빌라이 칸이 지배하던 몽골에 머물면서 곳곳의 역사와 인종, 종교, 풍속, 자연 환경 물론이고요. 그리고 신화, 전설, 건축까지 그야말로 모든 영역을 망라하고 있는 대작 중의 대작입니다. 대부분의 그 여행기가 자신들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띠게 마련인데요. 이 시기만 해도 유럽이 아직은 중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점이잖아요. 이런 다른 세계를 봄으로써 조금은 겸손한 눈으로 그리고 이 다양한 관점에서 다른 세계를 포착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이런 대여행이란 상상력과 환상의 원천이기도 하죠. 또 동시에 어떤 지배나 소유의 욕망의 표현이기도 한데 동방견문록은 비교적 객관적으로 물론 환상과 상상력이 동원되긴 합니다만은 객관적으로 세계를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36년에 걸친 대여행을 통해서 자기가 여행한 것들을 또 어떤 이유인지 감옥에 갇혀서 동료에게 구술해서 펴낸 이 책의 사연들을 하나하나 듣다 보면은 참 인간의 이 역량이랄까 이 상상력의 경외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동방견문록 같은 책은 뭐 다른 고전들도 그렇습니다만은 긴 밤에 어떤 한 챕터나 어떤 한 부분을 딱 골라서 함께 읽으면서 상상의 날개를 펼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몇 구절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혹시 우리 김 PD가 항저우라는 곳 가보셨습니까? 중국에. 항주 아닙니까? 네, 항주죠. 그러니까 절강성, 저장성에 있는 항저우인데 항저우는 아름다운 도시로 아주 유명하죠. 예. 이때 마르코 폴로가 표현한 게 하나의 에피그램처럼 항저우를 표현하는 표어처럼 돼버렸습니다. 이 항저우를 신이 만든 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항저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창안시를 떠나 사흘 거리를 가면 매우 중요하면서도 부유한 여러 도시와 촌락을 보게 된다. 주민들은 교역과 수공업으로 살아가고 우상 숭배자이며 대카한에게 복속하고 있고 지폐를 사용한다. 사람에게 필요한 양식이 풍부하다. 사흘 거리를 다 가면 아주 멋진 도시에 당도하게 되는데 프랑스어로 천상의 도시를 뜻하는 킨사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이제 우리가 이곳에 왔으니 여러분에게 그곳이 지닌 모든 멋진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겠다. 왜냐하면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최고의 도시라는 것은 분명하고 따라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 멋진 곳에 대해서는 이 왕국의 왕후가 이 지방을 정복한 바얀에게 써보낸 글에 기초해서 여러분이 설명하도록 하겠다 하면서 이제 킨사이, 즉 항주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합니다. 대단히 상세해요. 운하나 주요 도로들은 물론이고요. 중요한 건축물들, 광장들, 그리고 이곳의 그 사냥의 풍습들 등등 정말로 면밀하게 묘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13세기 후반에 유럽인의 눈으로 본 중국이 어떠했는지 또는 아시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포착하는데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뿐만이 아니고 인도에 대해서 또는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또는 티베트에 대해서 마르코 폴로는 그냥 종횡무진 자신의 상상력을 펼치면서 그 세계를 그려 보이고 있습니다. 아, 마르코 폴로. 아이고, 우리는 고려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고려시대죠. 우리는 그 몽골에 대해서 고려시대에 40년 가까이 그 지배를 당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몽골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인상이랄까 이미지가 아주 강한데 몽골 제국은 세계 문명 교류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예. 그 점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압니다. 유럽까지 뻗어 있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동서 문명이 교류하고 또 중세를 무너뜨리고 네상스 시대를 거쳐서 근대를 향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코너명이 오늘을 읽는 책인데 오늘의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관계만 열린다면은 기차를 타고 북으로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통해서 유럽까지 또 갈 수가 있고 터키까지, 그리고 남으로는 오리엔탈 특급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을 거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저쪽 인도를 지나서 터키까지 이르는, 그러니까 이른바 세계 순환선, 대륙 순환선이 그려지는 거죠. 도로도 그렇지만 철도로 세계를 여행한다는 것, 그리고 그게 우리의 시야를 훨씬 넓게 열어줄 테고요. 우리가 특히 한반도 남부에 갇혀있는 이 폐쇄적인 이 상상의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여행이라는 게 지배나 점령의 욕망의 표현이 아니라면은 또 다른 나의 발견의 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유럽의 경우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통해서 많은 상상과 허구가 생산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유럽 중심의 좁다란 세계에서 벗어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여행기의 힘이기도 하죠.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뭐 글로벌 시대라고들 하는데 그 말은 뭐 그럴싸하지만은 이 글로벌이라는 게 실제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가 제대로 돼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 그래야 이 섬의 감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철저히 갇혀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 비행기나 배가 아니면은 떠날 수가 없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배낭 하나만 메고도 기차를 타고 세계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상상하면서 우리 시대의 마르코 폴로를 그려보기도 합니다. 김호준 씨가 말이죠. 무학의 통찰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데 배낭여행을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간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런 세계관, 가치관은 이 배낭여행을 통해서 형성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착한 건 제대로 읽지 않으면서도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라든지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간지가 있어요. 전 그래서 마르코 폴로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대양을 저어가면서 동양 땅까지 이르렀던 그의 사고방식, 생각 이런 것들을 동방견문록에 모두 다 담지 못했을 것이고 한번 만나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금방 말씀하신 대로 김원인 총수가 우리 김 PD보다 조금 나은 한 가지가 바로 여행을 많이 했다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김 PD가 쓴 평전에서도 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신 우리 김 PD는 동방견문록을 보시면은 마르코 폴로의 시선으로 시사의 장을 이렇게 탐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네요. 예. 물론 마르코 폴로가 자신이 여행한 모든 것을 기록할 수는 없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완역본을 통해서 그 흐름들은 그리고 그 밑바닥에 있었던 그 정서들 그리고 자기 세계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세계를 보고자 하는 갈망들은 여실하게 읽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시대의 마르코 폴로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동방견문록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예. 김호준은 안 읽어봤을 가능성이 거의 1000%, 10,000% 이르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네, 꼭 읽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이어트도 건강도 맛도 포기할 수 없다.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성공적인 체중 조절의 열쇠는 식사법과 운동입니다. 이제 하루 한두 끼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로 바꿔 드세요.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는 동결 건조한 수십 가지 국내산 채소 곡물과 3가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로 만든 맛있고 건강한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입니다.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우리 여보, 결혼생활 20년 동안 내가 고생만 시키고 얼굴에 주름살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네? 왜 이렇게 탱탱하지?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우리는 좌절의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추운 겨울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새싹당 콩차, 우리 같이 한잔 하시죠. 고마운 분들에게 참 좋은 선물 새싹당 콩차. 전창걸몰닷컴에서 티백2+1 행사 진행 중입니다.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만나볼까요? 네, 이번 주에는 여행의 고전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좀 힘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고전 좋은 줄 알면은 자기만 읽지 뭘 이렇게 어렵게 소개하는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별 말씀을요. 예. 네. 이런 고전들은 굳이 다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집에 꽂혀 있기만 해도 폼이 납니다. 내 손을 거쳐갔다. 이 정도의 그 자신감만 가지고도 고전의 향기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아랍 또는 그 이슬람 문명의 여행기를 대표하는
이븐 바투타가 쓴 여행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번 주에 현장의 대당서역기, 그리고 해초의 왕후 청축국전, 그리고 어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븐 바투타 여행기는 동방견문록 그리고 해초의 왕후 청축기와 더불어서 세계 4대 기행문인데요. 예. 또 하나는 그 오도리크라는 사람이 쓴 동유기, 그러니까 동쪽을 여행하다 이런 여행기가 있는데 서유기가 아니고 네, 한국에 아직 번역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해서 동유기를 빼고 나면은 3대 세계 기행문을 소개해 드리는 셈이 됐는데 제 과욕이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책을 다 안 읽으셔도 좋으니까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시거든 이 책들을 보시면 만져만 보십시오. 그러면 느낌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또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사실은 새벽에 김태호 씨가 기각됐다는 소식을 듣고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래서 일이 또 틀어지나 싶어 잠을 못 자서 목소리가 제가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온 국민이 이렇게 적폐 청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고 굉장히 거기에 감정이 이입이 돼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무슨 적폐 청산에 대해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낀다고 그런 망발을 늘어놓는지 모르겠어요. 필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겠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예. 잠이 오늘 한참 모자라서 말을 더듬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예. 무엇보다 이븐 바투타라는 모로코의 그 탕헤르 출신의 명문가 자손인데요. 워낙 유명한 여행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븐 바투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이 지난번에 왕호 청축국전을 번역한 정수일 선생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무하마드 깐수라고 했던 분 있죠. 이 정수일 선생의 이력을 잠깐 말씀드리면서 이 번역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표지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네요. 정수일, 중국 연변에서 출생하여 연변 고급 중학교와 북경대학 동방학부를 졸업했다. 카이로 대학 인문학부 연구생으로 수학했고 중국 외교부 및 모로코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근무했다. 평양 국제관계대학 및 평양 외국어대학 동방학부 교수를 지내고 튀니지 대학 사회경제연구소 연구원 및 말레이 대학 이슬람 아카데미 교수로 있었다. 단국대 대학원 사학과 박사관 졸업하고 동대학원 사학과 교수로 있었다. 그러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5년간 복역하고 2000년 출소했다. 이렇게 양력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굳이 드리냐면은 번역자인 정수일 선생의 인생 행로가 마치 이븐 바투타의 여행의 행로와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븐 바투타는 모로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나라죠. 모로코에서 출발해서 중동을 지나고요. 인도를 거쳐서 말레이 반도를 지나서 중국 북경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유럽까지 남쪽으로는 아프리카까지 30년간의 10만 킬로에 거친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븐 바투타 여행기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정수일 선생이 이븐 바투타와 700년의 사이를 두고 만났다는 것을 여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븐 바투타 여행기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아랍에 대한 또는 아랍 문명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일천하다는 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랍 문명 하면은 알카에다 이런 걸로 다 그냥 싸잡힙니다. 다 말아버려요, 그걸로. 네. 알카에다도 있고, 우리 또, 김피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석유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지독한 여성차별. 여성차별, 또 근본주의. 대단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채색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3년 전인가요? 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한 2주 정도 머물렀었는데, 쿠알라룸푸르에 국립 말라야 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밤이나 새벽에 잠들 무렵 되면은 이 코란 노래소리가 들려요. 이 말레이 반도 지역, 말레이시아는 회교 국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교 국가죠. 전 처음 이슬람 국가를 가봤는데 생각보다 대단히 조용하고요.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차가 빽빽하게 막혀 있는데도 빵빵거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때 그 안내하던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이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정말 느긋하다. 정말 평화롭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물론 지역 환경적 요인도 있겠지만은 종교적 요인도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슬람교는 형제를 강조하잖아요. 예. 기독교가 박애에 초점을 둔다면은 사랑과 박애, 그리고 불교가 자비라면은 이슬람 문명은 이 형제의 바탕을 두는데 형제들끼리 평화를 대단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야, 세 종교 모두 다 그런 원리에서 크게 벗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에 대한 차별 문제가 심각하긴 하죠. 이제 그건 종교와 관습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깊이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어떤 문명을 얘기할 때 편견에 사로잡혀서 보다 보면은 그 속살을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10세기를 전후해서 유럽 문명이 중세 시대에 점점 퇴락해 갈 때 아랍 문명은 그야말로 최고의 꽃을 피우죠.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명을 고스란히 간직한 고전 문명의 저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화학을 비롯한 모든 학문들의 보물섬이기도 했고요. 조금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란 도시 잘 아시죠? 그야말로 이 문명의 교류하는 세계적인 도시였습니다. 예. 그래서 아랍에 대해서 아셨으면 좋겠다 생각도 하고요. 유럽 문명 또 유럽사 1세기에서 벗어나서 아랍이 세계 문명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아랍과 아득한 관계에 놓여 있는지도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중동하면은 매일 원자로 팔아먹고 뭐 이런 돈벌이 내상 볼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 깃들여 있는 그 사유의 깊이들 볼 필요가 있죠. 예. 그래서 이슬람 문명권을 볼 때 제가 꼭 권하는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코란이라고 알려진 뭐 이슬람 경전이죠. 그리고 이 이븐 바투타 여행기가 있고요. 그리고 역사학의 최고 고전이라고 하는 이븐 칼둔의 무까띠마라는 명저가 있습니다. 뭐 명저 중에 명저죠. 뿐만 아니라 뭐 문학이나 시 쪽에서도 뭐 대단한 업적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김 PD 고려가요라는 얘기 들어봤죠? 고등학교 고려가요요. 예. 네, 또는 고려 소교. 이게 뭐 일종의 문학 장르 아닙니까? 고전. 네, 그렇죠. 고전 그 시가 장르 중에 하나인데 예. 가장 유명한 게 뭐 청산별곡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쌍화점이라는 고려가요가 있습니다. 영화도 있었죠. 아, 아시는구나. 혹시 좀 야한 건 잘 아시네. 야한 거는 아주 눈이 번쩍 뜹니다. 고려가요가 대단히 그 민중들의 정서를 잘 표현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쌍화점입니다. 쌍화점은 그냥 떡 파는 가게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떡이나 만두 정도. 그리고 그 가게를 만난 사람이 바로 회회아비라는 사람입니다. 예. 쌍화점에 쌍화 사러 갔더니 회회아비 내 손목을 쥐어이다, 잡더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회회아비가 바로 이슬람, 그러니까 무슬림이라는 얘기죠. 예.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고려시대 때까지도 이 이슬람인들이 와 있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세계적인 판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이런 이슬람이 전파된 세계 각지를 30년에 걸쳐서 장장 10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길을 이븐 바투타라는 여행가가 대모험을 펼치는 대작이 바로 이 이븐 바투타 여행기입니다. 예. 이슬람 문명 전성기의 문명의 최고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과 함께 쌍벽을 이룹니다. 이 동방견문록이 기독교 쪽에서 본 세계의 상이었다면은 이븐 바투타 여행기는 이슬람 쪽에서 본 세계의 이미지 또 세계의 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그마치 1200페이지 가까운 대작인데요. 깊이 있는 독서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꼭 읽으셔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만져보시기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슬람 문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꼭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우리가 이런 낯선 나라를 알아서 뭐 하느냐 싶지만은 그런 낯선 곳, 우리가 문명 세계가 다른 곳, 종교나 습속이 다른 곳에 또 다른 나의 모습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 그게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이유겠죠. 예. 우리가 방에 갇혀서 이 땅에서 산다면은 허구한 날 신토부리만 얘기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다양한 세계를 경험함으로써 내 안에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나를 찾는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맛배기로 한 2구절만 읽어드릴까 싶어요. 이븐 바투타 여행기에서. 이 알렉산드리아시 너무너무 유명한 곳이죠. 뭐 도서관으로도 유명하고요. 많은 문학자들, 예를 들면 보르헤스라는 소설가 같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매혹적인 도시였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를 묘사하는 부분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5월 1일 우리는 알렉산드리아시에 도착했다. 이곳은 놀랍게도 천연적인 지형구조산 사색지지의 양항이다. 사색지지란 4곳이 꽉 막혀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하여 도시의 발전과 요새화가 가능했으며 승속 양세의 공적을 공히 이룰 수가 있었다. 도시의 부호들은 중후하고 그 덕택은 또한 가상하다. 건물들은 웅장하면서 정교하다. 이 도시야말로 그 숭고함과 장엄함, 황홀경의 아름다움에서 단연 독보적이고 동서의 중간 지점에 자리하기에 모든 선행 가품의 집산지이다. 네, 이렇게 이어집니다. 선행 가품이 뭡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아름다운 행동과 아름다운 품격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든 곳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쓰는 이유는 중세 아랍 고전어를 표현하기 위한 번역자의 배려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앞서서 사색지지, 뭐 승속양세 이 말도 상당히 좀 어렵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이런 게 좀 격조 있는 말들을 한자어로 풀어 쓴 건데 사색지지는 4곳이 요새로 둘러싸인 땅. 예. 그리고 승속양세란 말은 승, 그러니까 종교와 속, 세속의 양 세 개가 함께 번역한다. 이런 뜻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김 PD 질문이 대단합니다. 아주 날카롭습니다. 아니, 몰라서 여쭙는데 뭐 그게 대단한 질문입니까? 그 모르는 거 묻는 능력이 가장 자신을 깊이 아는 사람이라고 우리 공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네,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게 바로 아는 것이라는 그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알렉산드리아시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쭉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게 각지 이븐 바투타가 들른 곳곳을 쭉 펼쳐 보여줍니다. 행정을 따라서. 그리고 이 책이 좋은 점이 여행 지도들을 다 배치해 놨어요. 곳곳에. 그래서 아랍이나 인도나 이 말리를 비롯한 북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그라나다를 비롯한 스페인 지역, 그리고 중앙아시아나 인도 이쪽 여행하실 때 이븐 바투타 여행기를 한 권 가방에 넣고 가시면은 아주 좋은 길라잡이가 될 줄로 압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서 민중의 그 언어로 번역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도 우리 번역자가 깊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예. 몇 권의 이본들이 있는데요. 분량도 협소하고요. 흥미로운 부분만 뽑아서 짜집기를 한 것이어서 진짜의 맛을 느끼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 PD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야말로 민중의 언어로 다시 풀어서 번역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워낙에 이븐 바투타라는 사람이 이 사이히르라는 아주 명문 거족 집안 출신인데다가 아주 유려한 중세 아랍어로 쓴 것이어서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다고 우리 정수일 선생님 얘기를 하네요. 예. 그런데 또 다른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책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컨대 데이비드 웨인스라는 사람이 쓴 이븐 바투타의 오디세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예. 이 책을 보시면은 좀 더 안내를 받으면서 책을 읽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말씀하셨는데 이런 대작들은 몇 권의 안내서들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독파해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4세기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또 그 시대의 정서와 지금의 정서는 뭐 혈격한 차이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과거의 사람들의 여행의 이유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눈에 비친 세계 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 스탠스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마무리로 이 중국에 관해서 얘기하는 부분 한 구절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중국의 항저우 근처에 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 어느 민족보다도 공예면에서 가장 섬세하고 정교하다. 그것은 주지의 사실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작품을 통해 이 점을 기술하고 극찬하였다. 초상화면에서 보면 룸이나 여타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섬세함에서는 비교가 안 된다. 그들이야말로 대단한 재능의 소유자들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이븐 바투타 자신이 만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명사들과의 대화나 이 토론을 통해서 세계가 어떠한지 세계에 대한 지식들을 수집하면서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세계 최고의
여행 문학의 고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기행문을 잘 쓸 수 있습니까? 그것도 좀 한번 팁을 주신다면. 네, 저는 기행이라기보다 여행을 갈 때마다 노트에다가 또 요즘에는 모바일 폰에다가 메모들을 많이 하고 간 곳에서 본 지역들이나 그곳에서 본 사람들, 그곳에서 본 사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적는 습관이 있어요. 예. 그걸 일단은 짤막한 글로 적어서 보냅니다.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이런 곳에 와 있다. 이렇게 전하곤 하는데 아마 습관인 것 같습니다. 메모 습관이고요.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글, 좋은 글을 쓰려면은 일단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의 문체,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겠죠. 그런 다음에 메모했던 것들을 자기식으로 재구성, 맛깔나게 버무리는 그런 힘들까지 발휘해야겠죠. 무엇보다 많이 읽고 많이 보고 또 많이 써야 됩니다. 뭐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맛있는 음식 뭘 먹었다, 뭐 이런 식의 기행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근데 맛있는 음식을 먹더라도, 예. 짬뽕 한 그릇을 먹더라도 짬뽕 한 그릇에 깃들여 있는 이야기들을 읽을 수 있어야 되죠. 짬뽕 한 그릇에 담겨 있는 우주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 짬뽕 한 그릇이 내 앞에 놓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었을까. 여기 쭈꾸미 한 마리가 들어오기까지 이 양파가 또는 뭐 대파 한 조각이 이 짬뽕에 들어가기까지 어떤 사연이 있었을지, 그런 사연들, 이야기들을 읽어내는 능력, 이게 글 쓰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뭐 어찌됐든 이번 주에 어려운 여행기 소개해드려서 정말 좀 미안하기도 한데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이 여행기들을 한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려야겠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이렇게 풀어놓은 것이니까 너무 원망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지를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영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국민대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드디어 이제 금요일입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우리 이완배 기자 얘기 들으니까 목요일이 지나면은 폭음을 한다 그러던데 저도 그래요. 폭음은 못하고 네. 아주 마음이 편해집니다. 또 일요일은 월요일 방송 녹음하는 날인데 굉장히 신나시죠? 아, 일요일부터는 또 신나다가 예. 수요일쯤 되면은 좀 버거워요. 아. 사이클을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예. 그렇네요. 아, 이렇게 또 일상 속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고생의 또 대가가 우리 사회의 사유와 성찰의 폭이 넓어지는 거 여기에 또 두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제 불만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조금이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예. 아마 이 시간 기다려서 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교수님 뭐 시간이 갈수록 또 횟수가 늘어날수록 보람의 양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람도 더 커질 것이다. 아이, 그럼요. 당연하죠. 예. 자, 오늘 시가 있는 금요일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십니까? 네, 오늘은 곽효환 시집 인디오 여인에서 몇 편 골랐는데요. 예. 우리가 이번 주에 여행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여행을 많이 다닌 시인인 것 같습니다. 곽효환 시인의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디오 여인이면 뭐 인도 여인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라틴 아메리카 쪽에 마야 잉카 문명이 있는 곳이 있죠. 아. 네, 그쪽을 쭉 돌아다니기도 했고 러시아도 갔고요. 곳곳을 다니면서 쓴 시들입니다. 그 중에서 한 편 먼저 보겠습니다. 딱 어울릴 것 같은데 예. 서사시 읽는 겨울밤입니다. 서사시 읽는 겨울밤. 네. 긴 겨울밤에는 긴 시를 읽는 게 어울릴 것 같아서 서사시를 읽다가 아니지 연애시도 좀 읽어야 되는데 뭐 이런 반전이 있는 시예요. 금강이라는 신동엽의 서사시 잘 아시죠? 그럼요. 뮤지컬도 있고요. 네, 그 책 한 권 분량인데 그런 서사시들 또 뭐 일리어드 오디세이 같은 것도 대서사시들이죠. 근데 그런 서사시 말고 가끔씩은 연애시도 읽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창밖 눈 가득한 겨울밤 서사시를 읽는다. 지난 여름과 가을 무성했던 기억들은 어느새 까마득하고 은빛 노을이 일렁이던 셋강의 하구가 드러낸 시커먼 밑동이로 눈 가득하다. 나목들이 피워내는 흐드러진 눈꽃으로 가지가 휘청한데 서사시의 주인공들의 삶은 대개 비극이었다. 사내는 일생을 방황하고 눈멀고 몸뚱이와 마음이 피폐해진 채로 죽어갔다. 더러 어렵게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했으나 환영받기보다는 의지할 곳을 찾지 못하고 비루하게 생을 마감했다. 여인들은 막연한 기대 속에 외롭고 쓸쓸하게 혹은 처연하게 오늘같이 눈이 푹푹 내리는 겨울밤에 누군가를 기다리다 시들어갔다. 아무도 올 것 같지 않은 밤, 누군가를 기다린다. 다시 눈 내리고 또 쌓이고 작은 어촌 마을 포구의 밤은 깊은데 지난 계절의 운명처럼 혹은 스칠 듯이 지나간 그녀의 얼굴도 이름도 희미하다. 순이었던가 어디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 눈 쌓인 모래톱 위로 파도가 쓰러진다. 눈시울이 붉어진다. 펑펑 쏟아지는 눈을 거침없이 삼키는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창가에서 서사시를 읽는 밤. 오지 않을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랑이라니 어쩌면 이 밤 나는 서정시를 읽었어야 했다. 아니 그리 길지 않은 연애소설을 읽었어야 했다. 책을 덮었어야 했다. 네, 이런 시입니다. 어느 포구에서 긴 서사시, 그것도 비극적인 서사시를 읽다가 마음이 더 아파졌던 모양이죠. 그러면서 이럴 때는 사랑의 시도 사랑시는 괜찮은데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시들은 의미를 하나하나 뭐 뜯어서 보기보다는 그냥 울림으로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겨울밤이면은 시 한 편 읽으면서 두런두런 얘기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눈 감고 들었습니다. 정경이 확 그려지는데 확실히 그 시의 힘은 무한한 상상력으로 나만의 수채화를 그릴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아닐까. 더러는 수묵화가 되겠고요. 와, 우리 김 PD 멋져요. 제 가장 큰 보람입니다. 이 김용민 브리핑 오늘 읽는 책 하면서 김 PD의 감수성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주 뿌듯해지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께 배우니까요. 별 말씀. 하나 더 볼게요. 예. 백두고원인데요. 예. 조금 깁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백두고원에서 백두대간을 상상하기도 하고 좀 통일을 상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과 슬픔을 얘기하기도 하는 그런 시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백두산을 가보셨을 테지만 백두산을 가려면 우리가 중국을 경유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뭔가 속이 상할 때가 많아요. 직접
갈 수도 있을 텐데 빙빙 돌아서 장백산이라고 부르는 중국 쪽에서 북한 쪽을 바라보는 게 속이 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상상하시면서 백두고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름의 절정이었다. 백두고원. 거기서 끝이 있어도 좋았다. 칠흑의 새벽을 가르는 칼날 바람을 타고 천지는 신비를 벗고 검푸른 남색 얼굴을 드러내고 무두봉 넘어 펼쳐진 장엄한 운해를 뚫고 오르는 해. 보름을 막 지난 새벽달은 수줍어 그를 맞는 게 더없이 수줍어 마주서서 얼굴을 흐리고 멀리 소백산 토태산으로 가없이 펼쳐진 백두고원에서 침엽수림의 진한 초록의 푸르름을 숨쉬는 통일을 염원하는 아니 통일을 여는 그 새벽. 우린 사슴이 되고 곰이 되고 사냥이 되고 살쾡이가 되고 또 호랑이가 되어버렸다. 백예봉을 뛰어넘어 삼지연에서 맑은 물을 마시고 거침없이 백두 폭포를 거슬러 올라 빛깔나무, 가문비나무, 분비나무 가득한 미령 계곡을 달리고 또 뛰어올랐다. 장군봉과 향도봉이 하늘을 떠받친 개활지에서 통일되어 다시 이곳에서 만나자던 그 새벽의 의연한 아름다움, 그 새벽의 장엄한 서사, 그 새벽에 펼쳐진 빛의 협연, 거기서 끝이어도 좋았다. 백두대간의 시원, 산맥이 시작되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가르고 광활한 북방 대륙을 꿈꾸는 그곳에서 통일을 보았다. 분단과 시간의 벽을 넘어선 새로운 시작의 서곡을 목 놓아 불렀다. 다시 시작이었다. 본래 하나였듯이 다시 하나였고 하나가 되었다. 분명 하나였고 시작이었고 통일이었다. 네, 여기까지 1년만 읽어드렸습니다. 예. 좋죠. 예. 우리 백두대간의 시원을 보면서 동시에 또 새로운 출발, 새로운 통일의 시작을 염원했던 것 같습니다. 예. 백두대간의 찬 바람이 아직도 몸에 아주 아찔하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야간 열차에서 만난 사람이라는 시인데요. 우리가 여행을 가다 보면은 다른 세상,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늘 하잖아요. 근데 정작 자신을 만나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야간 열차를 많이 타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또 KTX는 너무 빨라서 그런 감흥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밤 열차를 탈 경우 창가에 비치는 얼굴이 꼭 있죠. 그게 바로 자신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 야간 열차에서 만난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들으시면은 여행이란 무엇인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행은 곧 자신을 만나러 가는, 내가 미처 몰랐던 나를 만나러 가는 여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 참 좋아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수행 전라선 마지막 열차. 자정을 앞둔 밤 열차는 우울하다. 듬성듬성 앉은 사람들을 지나 자리를 찾고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올리고 긴 숨을 내뿜고 나면 일정한 간격으로 덜그럭거리며 출렁이는 리듬을 따라 차창 밖으로 불빛이 흘러간다. 강을 건너 한참을 달려도 끝없이 이어지는 야경들, 틈새가 없다. 문득 창 밖으로 어디서 본 듯한 그러나 낯선 얼굴이 물끄러미 나를 보고 있다. 나는 그에게, 그는 나에게 무엇인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인가 곧 물을 것만 같은데 정작 말이 없다. 흘러간 불빛만큼이나 아득한 지난 날들에서 누군가를 찾는데 없다. 나도 그도 아무도 없다. 문득 대전역에서 뜀박질하며 뜨거운 우동 국물을 먹고 싶다. 옛날처럼. 네, 이런 시입니다. 제가 타고 다녔던 열차와 같은 것 같습니다. 여수행 전라선 마지막 열차. 예. 이런 수도권을 쭉 지나고 나면은 용인쯤 지나고 나면 이제 밤에 캄캄해지기 시작했죠. 요즘은 뭐 동탄까지 쭉 이어져서 별 어두운 풍경들이 없지만 예. 이 야경을 지나고 나면은 캄캄한 밤에 차창에 비치는 얼굴이 바로 나죠. 어디서 본 듯하지만 낯선 얼굴이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그는 나에게 뭔가를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하고 얼마나 깊은 대화를 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바로 여행에서 만나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교수님, 그 전라선 어느 역에서 내리셨습니까? 저는 남원역에서 내렸습니다. 남원역에서. 네.
전 처가댁이 임실이라서 임실역에서 내린 적도 있었고. 네, 임실, 오수, 남원 이러죠. 예, 관촌. 네, 관촌도 있습니다. 관촌은 완행열차만 멈췄는데. 그렇죠. 예. 한 편 더 볼게요. 이건 꼭 읽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국내 여행으로만 아쉬움을 달래겠습니다. 예. 겨울이면 또 순천만도 생각이 나요. 네, 요즘 그 AI 때문에 뭐 폐쇄됐다는 소식도 들리던데 요즘은 열렸는지 모르겠네요. 갈대밭이 장관이죠. 순천만을 소재로 한 시가 2편이 있는데 그중에 한 편, 예. 다시 순천만에서 읽어보겠습니다. 폭우는 여름날에 남은 신혈을 뿜어내고 갈대는 다시 흔들리고 있다. 부딪히고 부비는 야윈 몸들, 갈대가 이룬 장엄한 혹은 흔들림의 바다. 비 내리고 바람 분다. 셋광과 습지의 경계, 바다와 육지의 경계, 여름과 가을의 경계, 몸과 몸의 경계. 경계와 경계를 가로지르는 젖은 둑 위에서 여름은 내내 홀로 저물고 있다. 문득 젖은 날개를 접던 저새 한 마리 부르르 몸을 떤다. 석양 무렵의 그대, 눈빛은 여전히 형형한데 몸은 영혼은 좀채 움직이지 않는다. 염습지에 칠면초 한 물이 붉게 물이 올랐다. 네, 순천만을 보면서 이 흔들리는 바다를 보면서 그 경계에서 또 자신의 몸과 영혼을 깊이 타진해 보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 기행문을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거냐라고 여쭤봤을 때 아는 게 많아야 한다. 또 네. 보고 들은 게 많아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인들이 그냥 시인인 게 아니죠. 말 그대로 수없이 낯선 곳을 찾아다니면서 낯선 언어들을 길어 올리고 찾아내고 또 낯선 풍경들, 낯선 모습들을 우리 언어로 표현하는 게 바로 그런 시인이잖아요. 우리 시인의 언어들 그 행간에 있는 모습에서 또 우리의 삶을 읽어내는 게 독자들의 몫이기도 하겠죠. 알겠습니다. 아, 참 좋은 시. 겨울 분위기에 동화돼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시대적 맥락은 어떻게 짚어야 할까요, 교수님? 곽현 씨는 지금도 뭐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시니까요. 예. 우리 시대와 같이 호흡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나이여서 아마 이 40, 50대쯤 되신 분들에게는 훨씬 더 가깝게 와 닿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시집을 한 편 이렇게 다시 읽다 보면은 안 보이던 구절들이 보이곤 해요. 예. 막연하게 오늘 어떤 시집을 골라서 읽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펼쳐보면은 전혀 눈에 띄지 않던 게 있기도 한데 우리 또 시사 브리핑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게 눈에 띄는 것도 같습니다. 저울이라는 시인데 그리고 한 행만 읽어드릴게요. 예. 요즘 사법부 쪽이 영 뭔가 좀 미심쩍은 지점들이 많죠. 예. 사법부 하면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을 상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눈 가린. 그렇죠. 근데 우리 사법부는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아요. 눈을 뜨고서 자신들이 관심이 있거나 이러면은 모든 걸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죄의 무게를 정확히 달아야 되는데 그 죄의 무게를 제대로 못 떨고 우리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울이라는 시의 한 연마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정의의 여신 디케는 한 손에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지켜들고 있다. 쭉 뻗은 손끝에 쥔 천칭. 그는 줏대를 중심으로 가지런히 지른 막대 끝에 달린 저울판 한편에 올려진 죄의 무게를 가늠한다. 천으로 눈을 가린 그는 아주 오래전부터 보지 않고도 죄의 무게를 안다. 사연 없고 죄 없는 사람 있으랴마는 정작 그의 죄를 달아줄 리가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시인의 말대로 저울을 든 정의의 여신이라고 하는 그들의 죄는 누가 달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감히 우리에게 죄를 묻다니 무엄하다 이렇게 꾸짖을 것 같은데요. 그런 선민의식들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말 그대로 디케의 신, 정의의 신이 살아있는, 살아 숨쉬는 그런 시절이, 그런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조금은 더뎌 보이기도 하고 조금은 비치적거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다시 말씀드린다마는 눈을 부릅뜨고 똑똑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도 또 저울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